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신 판례하고 최근에 우리 수사권 조정 관련돼 가지고 개정 법령이 있죠. 그 내용 좀 같이 볼게요. 최신 판례는 제가 1년치를 지금 잡았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해서 1년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1년치를 한 이유는 그래도 최근에 거 여러분이 최근에 1년 거는 여러분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요거 정도는 짚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한 거니까 한번 뭐 본 것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상 이게 최근 1년 거면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건 쭉 보시고 최신 판례가 보통 한두 문제 정도 꼭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잘 확인을 해보세요. 자, 거기 함정수사 볼게요. 이 함정수사는 이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가 경찰관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 함정수사. 요거는 범위 유발형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전을 안 하겠다는데 굳이 경찰관이 그걸 요구를 해가지고 환전을 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범위 유발 함정수사 위법이라고 했고, 다만 경찰관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피고인의 다른 범행을 적발한 경우, 요거는 이미 얘들이 그 게임 장업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 장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 첩보를 입수하고 가서 게임장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건 함정수사가 아니고, 게임장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환전을 요구한 것은 그것은 안 해주겠다는 걸 굳이 우겨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환전을 요구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사행행위 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 그 본문에다가 밑줄 친 걸 좀 보세요.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피고인을 적발한 거, 이거는 원래 애들이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함정수사가 아닌데,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게임 결과로 환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거, 이건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판단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체포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긴급을 요해서 거기 밑줄신 한번 보세요.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에 착수를 했어요. 자, 원래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할 때는 영장 제시가 원칙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체포에 착수했는데 이 사람이 저항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원래 체포영장에 있는 사실로 체포를 한 게 아니라 이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다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체포영장은 체포를 하려다가 반항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니까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갖고 왔던 체포영장은 집행을 안 한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 어차피 집행을 안 할 거니까 제시를 하지 않았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이 체포영장 가지고 체포를 했다라고 하면 사후에라도 꼭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근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가요, 한 게 아니라 집행을 하려다가 대항을 하니까 현행범 체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를 했기 때문에 그 영장은 사후에 제시하지 않았어도 위법이 아니다. 그 판례 알아두시고, 세 번째, 요거는 우리 긴급체포 관련돼 가지고 그 조문이 헌법에 위배되냐라는 게 헌법재판소에 두 건이 올라갔어요. 하나는 그 3번에는 그 긴급체포에서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할 때 거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뭐 거기 누가 읽어봐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 혐의다 충분히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밑에 긴급체포 4번에도 보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후영장 청구 없이 즉시 석방하도록 한 거, 이거 옛날에 제가 강의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긴급체포가 우리 헌법상 문제점이 그전에 이게 지적이 좀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여러분 적혀 헌법에 있는 것 중에 영장주의 중에 사후영장에 한 체포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영장 없이 체포를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헌법 조문을 그대로 한다면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를 했을 때 일단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있지만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헌법상 조문에 따지면. 근데 현재 우리 현행형사법은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했을 때 사후 체포영장을 안 받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만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헌법에 좀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이게 올라갔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후영장 안 만든 거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 여러분 밑줄 친 거 한번 보시면 밑에 피의자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한 결과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48시간 이내 석방하는 경우까지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절차를 밟게 한다면 이미 체포했고 석방해버린 사람을 위해서 또 체포영장을 또 받아가 버리면 그 자체가 피의자, 수사기관, 법원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미 체포하고 석방해버린 사람을 체포영장을 사후에 뭐하러 받냐. 그래서 그거 안 받게 해도 영장주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구속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도 보시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체포가 되어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밑에 여러분 당구장 표시한 거 읽어보시면 사법경찰관과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해서 그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뭐 어차피 체포가 되어 있으니까 구속영장 집행을 좀 뒤로 미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체포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는 계속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바로 집행을 해가지고 구속으로 들어가야지.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구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요. 체포 48시간 지났는데 구속도 아니면서 계속 잡아두고 있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법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일이 있다가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뭐 경찰 입장에서 어차피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집행 좀 뒤에 하면 어때? 라고 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좀 있었대요. 거기 여러분 당구장 표시한 것 중에 둘째 줄에 보면 구속영장이 주말인 토요일에 발부돼 가지고 담당 경찰서의 송치 담당자가 월요일 날 그걸 받아 갖고 왔어요. 영장 자체를 발부는 토요일 날 됐는데 공휴일이라고 해서 월요일 날 가서 받아왔고 또 월요일 날 받아왔을 때는 또 사건 담당자가 또 외군 수사 중에서 경찰서에 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이 화요일 날 와가지고 그 영장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 건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이유가 안 되고 영장 발부되면 바로 집행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뭐 하여튼 체포 구속 압수수색 관련된 판례들은 다 중요한 판례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인적사항을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를 저진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IP를 추적해 보니까 거기에 부모하고 아들이 한 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피의자를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해서 압수영장을 받은 겁니다. 근데 가봤더니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큰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주소가 그래 안 돼 있고 딴 데로 돼 있었고 작은 아들만 거기에 주소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아들이 혼자 있는 줄 알고 그 아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작은 아들 이름으로 압수영장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큰 아들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집에 압수하러 갔더니 작은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작은 아들한테 네가 누구지? 그래서 압수하겠다고 하니까 얘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형이 한 겁니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사실 피의자가 엉뚱한 사람이 돼버렸죠. 그랬을 때 그 집에 있던 큰아들, 이게 실제 범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겁니다. 그럼 이 압수영장 가지고 저 휴대폰을 압수한 게 적법이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우리 사건 관련성 할 때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인적 관련성이 있죠. 객관적 관련성은 사건과 관련돼야 되고 인적 관련성이 있잖아요.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적혀 있는 피의자이거나 공범이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영장에 적혀 있는 피의자 이름은 작은 아들인데 휴대폰은 큰 아들 거예요. 그럼 작은 아들 이름으로 발부된 영장 가지고 큰 아들의 휴대폰을 압수한 게 적법이냐?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법원이. 그거는 그래서 거기 본문에 읽어보시면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해서 발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위법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인적 관련성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여러분 인적 관련성 관련해서 당구장 표시한 것 중에 제일 밑에 세 번째는 당구장 표시한 거 여러분 많이 보셨던 건데 여기에 인용이 됐어요. 그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근데 밑에 셋째 줄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밑에 인적 관련성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나 그의 공동정범, 교사범, 공범, 간접정범, 필요조건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압수영장에 적혀있는 피의자는 작은 아들, 휴대폰 소유자는 큰 아들, 근데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공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인적 관련성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장 이 큰아들의 휴대폰을 압수하려면 큰아들 이름으로 압수영장을 다시 받아 갖고 와야 돼요.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인정 안 된 사례예요. 근데 이 판례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게 뭐 있냐면
본문으로 다시 올라가면 둘째 줄에요. 둘째 줄에 이미 제출된 다른 휴대전화 및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피의자를 그날 이제 그 당시에 피의자가 없으니까 동생한테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잖아요. 그럼 그 휴대폰은 위법이에요. 그래서 그 휴대폰은 위수증입니다. 그럼 그 휴대폰을 통해서 받아낸 증거는 다 2차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거까지 아셔야 돼. 자, 범인의 휴대폰을 동생한테 지금 동생 이름으로 된 영장 가지고 압수했기 때문에 휴대폰 압수 위법이고요. 그 휴대폰을 통해서 나온 증거들은 다 2차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 큰형한테 그놈을 이제 다시 잡아가지고 얘한테 다시 휴대폰 하나 따로 압수를 받았어요. 이미 제출을 받은 거예요. 그놈한테 이미 제출 따로 받으면서 뭘 받았냐면 얘가 이제 불법으로 뭐 다운로드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클라우드나 이런 데다 저장해 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그 우리 이메일 계정에서 다운받듯이 그걸 싹 다운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얘가 휴대폰을 이미 제출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준 것도 이미 제출을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니까 얘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얘 계정에 있는 걸 다운받은 거 이건 적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다시 읽어볼게요. 이미 제출된 휴대전화와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련한 원격지에 저장된 증거는 유죄증으로 쓸 수 있대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당구장 표시한 거 두 번째 당구장 표시한 거 보세요. 첫째 줄에 보면 피해자 휴대전화 이미 제출한 사안입니다. 원격지에 밑줄 친 거,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거, 이게 뭐다? 그거 이미 제출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럼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미 제출한 걸로 보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가지고 거기서 다운받은 것은 적법한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요게 여러분 이 판례에서 그 최신 판례가 나오면서 과거에 있던 판례를 인용하면 그 과거에 있던 판례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시는데 이 판례에서 인용했던 게 지금 인적 관련성을 인정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인용한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그 구글 서버에 있는 거 압수영장을 가지고 가서 구글 서버에 접속해서 다운받는 것도 압수라고 봤잖아요. 그게 똑같이 인용이 됐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영장을 받아가지고 영장에 의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접속해가지고 다운받는 것도 적법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접속해서 다운받는 것도 적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 당구장에서는 요게 지금 피의자와 아닌 피의자의 동생으로 영장이 발부된 거 이거 인정 못하는 논거를 그 밑줄 친 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첫 번째 당구장 표시한 거에 영장의 문헌상 압수의 상대방은 A이고 압수할 물건은 A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한정이 된다. 이 영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야. 근데 비록 경찰의 압수 현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A가 아니라 A의 형 B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문헌에 반해서 B 소유의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거 기억하시고 밑에 밑줄 치는 거 보면 일단 피의자와 피압수자를 특정하여 현장 영장이 발부된 이상 다른 사람을 피압수자로 선회라는 것은 좋게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피압수자로 선회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거 적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요 문장 여기 제가 밑줄 치는 문장들은 설문에 뜰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봐두세요. 자, 그다음에 7번 요것도 또 좀 의미가 있는 판례인데 압수영장을 받은데 이건 이제 객관적 관련성 문제입니다. 인적 관련성과 객관적 관련성이 우리 다 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객관적 관련성에서 거의 첫 번째 당구장 표시가 이미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황 증거로 쓰이는 것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했던 거. 근데 요게 여기 이 판례에서 또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 됐는데 자, 이 객관적 관련성이라는 것은 꼭 그 사건에 꼭 거기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되지 않아도 그 사건의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면 그것도 객관적 관련성 인정했잖아요. 요 판례는 요겁니다. 압수영장에는 필로폰을 교부한 걸로 범죄 혐의를 적었어요. 이게 얘가 필로폰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걸 잡으려고 압수영장을 받았는데 압수영장에 범죄 사실은 이렇게 적어놓고 필로폰을 교부하는 거. 압수영장 대상을요. 요 피고인의 모발, 소변 이런 것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은 그냥 주는 거에 불과한데 소변하고 모발이 왜 압수수색 대상이 되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소변과 모발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자, 우리 본문에 보면 제가 그 밑줄 친 거 봐보세요.
필로폰 교부의 혐의 사실로 발부된 압수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했어요. 근데 둘째 줄 끝에 이 압수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서 투약의 공소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요 모발과 소변을 필로폰 교부의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이 되니까 이게 적법이 되는 것이고 적법이니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투약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가 흐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위법이 돼버리면 증거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적법이니까 적법하게 수집했으니까 요거를 투약죄를 처벌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발과 소변이 어떻게 교부죄의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 논리가 여러분 그 당구장 표시 두 번째 봐보세요. 두 번째 표시 보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법원이 압수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을 함께 기재해서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에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부죄인데 왜 투약 여부까지 확인을 하느냐? 그 밑에 보면 그 바로 밑에 줄 보세요. 그 당구장 두 번째 표시한 거지 밑줄 안 쳐져 있는데 네 번째 줄, 넷째 줄에 보면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증명이 되면 필로폰 교부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필로폰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은 압수영장의 혐의 사실, 즉 교부한다는 그 혐의 사실을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 사실은 필로폰을 교부한 거지만 소변이나 모발에서 필로폰이 나오면 필로폰을 갖고 있었겠구나. 이게 간접 증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이 되니까 적법한 것이 되고 증거는 인정되고 그래서 투약죄의 증거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바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 인적 관련성하고 객관적 관련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하나씩 다 나왔어요. 바로 두시고. 자, 그다음 8번은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을 때 그 조문을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조문을 이제 개정을 하잖아요. 우리 법이 개정을 했을 때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개정된 법을 적용할 것이냐 과거의 법을 적용할 것이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형소법을 개정할 때는 과거의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형소법을 개정하면서 소급 적용 여부를 규정을 안 해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소급 적용이라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개정 조항 새로 바뀐 조항을 소급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 그 전에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헌법 불합치 나왔던 판례 요거 있잖아요.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게 영장주의 위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요.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서 이거 헌법 이 조문 개정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개정을 했죠. 그 개정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 체포 구속 목적으로 피의자를 수색하는 거 무조건 허용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영장에 의해서 체포 구속할 때는 긴급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문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긴급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장에 의해서 체포나 구속할 때는 영장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영장 받고 가라. 수색영장. 근데 긴급할 경우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경우만 영장 없이 가능한 걸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 개정 전에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할 때 영장 없이 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적법이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할 때는 긴급성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긴급성이 없으면 이건 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 개정되기 전에 영장에서 체포를 하는데 수색을 했는데 긴급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정되기 법협전에서는 긴급성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개정이 되냐?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헌법 불합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헌법 불합치는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법이 잘못돼서 고쳐놨기 때문에 요 개정되기 전에 이것도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오려면 과거의 조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에도 요 바뀐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 그럼 이거 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 것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줄 칭 한번 봅시다. 본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에 국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에 소급표가 비친다고 해야 하므로 비록 현행 형사법 부칙에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왜? 헌법 불합치 나왔다. 그 조항은. 그 점은 헌법 불합치 나서 없어져 버린 거다. 그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위헌성이 제거된 현재 이게 헌법이 위반됐다고 해서 고친 현행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구장 첫 번째는 이 조문 제가 설명하는 거고요. 당구장 두 번째 밑줄 친 거 봐보세요.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한 것은 현행법 개정된 현행 형사법에 가면 이거 위법이 해버려요. 긴급성이 없는데도 했으니까. 그래서 개정된 헌법의 위헌성을 제거한 현행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 사건에도. 자, 공소 제기 파트에서는요. 그 본문에 보시면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본을 송달을 안 해버렸어요. 우리 그 공소 제기되면 부본 송달해야 되죠. 변경돼도 부본 송달해야 돼요. 그러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거나 이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하는 건 왜 하는 거죠? 방어권 보장이잖아요. 방어권 보장.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이거를 방어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송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 해버렸으면 방어권 보장이 침해된 겁니다. 이게. 그럼 그런 경우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공소하시는 권에서 유죄 판결을 하였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이 된다. 당연히 부분 보내주고 해야 되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 밑에서 여러분 셋째 줄 보시면 방어권과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에서 변경된 공소시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피고인이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괜찮다. 우리 공소장 부분 송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않는 건 위법이다.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 하자가 치우된다. 충분히 법정 나와서 변론했으면 하자가 치우된다. 똑같은 논리예요. 변경 신청서.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이건 동의성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면 그 실체적 경험과 있는 사기가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이게 처음에는 검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알고 봤던 이름이 보이스피싱 조직이야, 조직. 그래서 단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으로 공소장을 바꿨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사기죄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죄의 그 단체를 조직했다는 건 이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 하나는 사기고 하나는 범죄단체 조직인데 어떻게 동일성이 있냐. 이건 동일성 없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성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 보이스피싱하고 보이스피싱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을 해버렸다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동일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도 역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거기 판례 보면 군인인 피고인이 군 관련 납품업체에게 토지를 고가에 매도해서 실거래금으로 신고한 차액이 한 1억 5,500 정도를 뇌물로 받았대요. 자, 잘 보시면 현금을 뇌물로 받은 겁니다. 차액을 뇌물로 받았어요. 우리 뇌물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써요? 무엇을 받았는가. 근데 얘는 지금 첫째는 차액인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돼 있는데 뭘로 바꿨냐면 공소장 변경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해서 본등기를 격려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은 걸 이익을 바꾸던 걸 바꿨죠. 우리 계속했죠. 뇌물죄에서는 무엇을 받았는가를 바꾸려면 공소장 변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현금 받은 걸 이익 받은 걸 바꾸려면 변경이 있어야 돼요. 변경 없이 인정한 거 위법이라고 본 겁니다. 기본기로 푸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자, 밑에 공소시효. 공소시효에서는 그 가로 1번은 이미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설문이에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나 연장이나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지 보편타당한 일반한 원칙이 없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서 이 가로 2번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 자, 밑줄 친 거 볼게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되니까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죠. 기존 공소시효보다 연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과거의 사건에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여기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줘두지 않았을 때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인 원칙은 없다라고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냈어요? 연장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배제하는 건 소급 적용이 안 되다. 항상 결론은 그렇게 냅니다. 이것도 연장이잖아. 이게 연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결론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밑에 줄 있죠.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 당시에 범죄 행위가 종료되었는데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이거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같은 경우는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법원이. 근데 이거는 배제가 아니라 연장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야. 아시면 되고요. 자, 밑에 관할에서는 관할 이전 신청에 기각한 결정 불복할 수 없죠. 이거 기본인데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다음 밑에 공판 절차. 공판 절차는 거기 보시면 우리 두 번 안 나오면 피고인이 두 번 항소심에서 두 번 안 나오면 없이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번 안 나온 게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안 나와야 되는데 얘가 자기 나름대로 사유를 제시한 게 뭐냐면 둘째 줄 이해 공판 기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놈이 그 당시에 이걸로 해서 한 번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안 나왔어요. 3회 공판 기일까지 바이러스 감염증 결과 후속 조치한 조치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는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가 요즘에 코로나가 하도 확산이 되니까 이걸 핑계로 안 나온 걸 본 거예요.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우리 대법원이. 자, 그 다음에 15번. 이건 우리 출제가 됐죠 이미? 우리 지난번에 최신 판례 때 했던 건데 출제가 한번 더 됐으니까 그 밑줄 증거만 다 봅시다.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서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서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거 당연히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이다. 지난번 최신 판례 때 했던 거지만 하여튼 제가 1년치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걸 한 번씩 더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자, 16번.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정하는 거. 이거 누가 또 시비를 걸었나 봐요. 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면 벌써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면 그거 싹 없애버렸을 거예요. 근데 배우고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증명이 있는데 친구와 단둘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전파 가능성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가지고 학자들하고 대법원하고 싸우고 있는 게 학자들은 공연성이라는 걸 진짜 불특정 다수인한테 전파를 얘기를 했어야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도 그걸 공연성을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논리를 뭘 갖고 얘기하냐면 전파 가능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된다라고 하니까 학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전파 가능성 이론은 지금도 채택해야 되는 이론이다. 필요하다. 특히 우리 지금 인터넷 얼마나 지금 인터넷 같은 거 예를 들어 우리 대법원이 인터넷 같은 거 봐라. 한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얘기한 것보다 더 전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파 가능성 이론은 당연히 아직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비판을 받는 걸 의식을 해서 대신에 전파 가능성을 좀 엄격하게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한다거나 뭐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건 전파 가능성 인정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은 취지예요, 여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 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비추신 거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뭐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밑에 그 당구장 표시한 사례는 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이게 어떤 사례냐면 거기 회사 사장이 친구가 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딱 끊으니까 친구가 사장한테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사장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밑에 둘째 줄 친 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마친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B가 통화 상대방이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명예훼손 내용이 나온 겁니다.
A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피해자가 이혼한 여자고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장애인이야. 근데 우리 직원이 걔 좋다고 지금까지 돈도 갖다 바치고 우리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자기 직원이 이 피해자라는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혼녀고 애도 장애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직원이 뭣도 모르고 좋다고 그렇게 돈도 갖다 주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여자는 당장 지금 이혼한 여자가 돼버리고 장애인 아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남자를 막 등쳐먹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사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줄 보면 넷째 줄에 밑줄 거 보면요. 그때 B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였고, 일단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말한 사람과 아주 친한 사이였고요. 또 하나는 A를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이 사례는 우리 대법원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본 판례예요.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하시고. 자, 그다음 또 넘어가면 이거는 전에도 나왔던 판례인데 요즘에 이 판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나왔기 때문에 좀 다시 넣었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하고 그랬는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우리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죠. 거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근데 밑에 비추신 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정원사실을 증명하는 법으로 판단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므로 누가 증명해야 돼요?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되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지금 양심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양심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양심이, 밑줄 친 것만 읽습니다.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자, 원래 거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지만 양심이라는 걸 검사가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대법원이 방법을 이렇게 인정해 줬죠. 양심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너의 양심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검사가 그거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 피고인은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 증인 신도가 됐긴 됐는데 그 후에 종교활동을 중단해서 9년간 종교활동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면 중고등학교 복학 예정, 자격시험 응시 등등등 이때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걸 한 번도 그 연기 신청, 이걸 갖고 연기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 증인이라는 걸 그 전부터 주장했던 사람 같으면 이럴 때도 주장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밑에 줄 보면 또 입영 직전만 해도 정상적으로 입대할 생각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바뀌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럼 나도 양심적 거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안 해준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20번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의 거증 책임 보면 우리 명예훼손죄에서 진실성, 공익성은 검사가 증명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이 증명 책임이 있지만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라는 건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을 피고인에게 증명하게 하는 거지 구성 요건 있잖아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건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점, 전부 다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피고인이 증명하는 건 진실성과 공익성이에요. 위법성 조각 사유, 그거 관련된 겁니다. 자, 다음 음주 측정 관련해서 밑줄 친 거 읽어볼게요.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 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서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에 정한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음주 측정을 위한 동행요, 임의동행 요구란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 조치로 나는 임의동행 안 하겠다는 의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의동행 안 하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뭘 했냐면 경찰관이 음주 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추격해서 도주를 제지했는데 그 도주를 제지한 것이 적법이라고 본 겁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했지만 이 경찰관이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했어요? 10m 정도 추격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우리 불신 검문에서도 앞에 가로막은 거 괜찮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했는데 도망가니까 당연히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얘가 폭행을 해서 공직방해로 입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22번 이거 잘 아시는 거죠? 이것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를 처벌할 때 그 2회 이상이라는 것은 법 시행되기 전에 음주한 것도 포함된다. 이런 판례 많이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위법수입 증거 배제 법칙.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많이 우리 다뤘습니다. 거기 그 미수신 거 볼게요. 피의 압수자의 보호를 위해서 변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참여권 있죠, 참여권. 참여권은 고유권이다. 따라서 둘째 줄 읽어볼게요. 설령 피의 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의사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는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된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권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도 변호인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외적으로 이제 뭐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 요거는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 문제가 돼 있는데 요즘에 성폭력 사건 재판하면 화두가 그거라고 그랬죠. 피해자다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피해자라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답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법원이 형을 가중처벌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 보고 너는 피해자답게 행동을 안 했으니까 너는 피해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24번 보세요.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대요. 그다음 둘째 줄 끝에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했대요. 그럼 네가 피해를 당했으면 피해 당한 얘기를 먼저 했어야지, 또는 피해를 당했으면 바로 항의를 했어야지 왜 안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안 했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거나 또는 뭐 범인이 뭐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형이 진짜 가중됩니다. 요즘에는 신무상 실제로 그렇습니다. 25번도 보시면요. 밑줄 친 거 볼게요.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단행했는데 웃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건 강제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왜? 나한테 강제추행한 사람이 사장이야. 사장 앞에서 화를 못 내.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웃었어. 내가 그래도 화를 냈다간 잘릴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26번에 강간을 당한 후 다음날 사과를 받기 위해서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거.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7번. 그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의 의미가 뭐냐? 처벌불원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처벌불원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사례에서 왜 이게 나왔냐? 처벌불원 인정 안 해준 겁니다. 이거. 당구장 표시한 거 밑줄 친 거 보면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불과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처벌해 주세요 그랬는데 별다른 뭐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갑자기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게 나중에 봤더니 밑줄. 처벌불원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서 진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더라. 이게 가족들 간에 일어난 성범죄에서 이런 일이 더 퍼져져요. 가족들에 일어난 성범죄에서는 주변 가족들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야. 네 아버지를 네가 구속을 시키겠다는 거냐 막 그러면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벌불원 인정을 안 해준 사례입니다. 아시고. 자, 그다음에 시면 28번에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서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진술했을 때 증인으로 나갈 사람을 검사가 미리 불렀다. 우리 여러분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하나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사람을 검사가 불러서 미리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그거 증거로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도 증거로 못 쓰는데 이건 뭐냐면 그 증인이 법정 나가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검사한테 벌써 한번 불려갔다라고 해버리면 더군다나 법정에 나와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 검사한테 혹시 사주를 받거나 회의를 받지 않았을까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둘째 줄 끝에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 네가 불러서 한 조치가 증인의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 네가 증명해라. 그래야 믿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판력. 이 기판력은 서장이 통고 처분을 했죠. 그래서 범칙금 납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범칙금 납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서 풀었었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은 처벌의 특례가 마련이 돼 있죠. 기판력. 그다음 그 밑에 밑줄들 봐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해서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통고 처분했고 범칙금을 납부해버리면 이 사람은 다시 처벌받지 않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검사는 공소제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결심판 청구도 안 되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직결심판 청구를 한다거나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건 위법이 되어버려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판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판결서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밑줄 친 거 읽어볼게요. 재판소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의 이유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할 때, 자, 판결서를 경정할 수 있는데 그 경정의 내용은 뭐예요?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오타가 있거나 이런 거 고치는 거지. 둘째 줄에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유죄를 무죄로 바꾼다. 이런 건 경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고치는 건 상소를 통해서 고치는 거지. 판사가 자기가 경정을 하는 것은 계산이 10 빼기 5를 4로 썼다든지 이렇게 계산을 잘못했다는 그런 사소한 잘못을 고치는 것이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유죄를 무죄로 바꿔버리고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바꿔버리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판결서의 경정으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1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을 때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 언제까지 고쳐라 그랬는데 안 고치면 소급해서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법은요. 그래서 거기에 밑주신 거 읽어볼게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 국회는 개정하지 않았다. 그럼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중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벌에 관한 법률 중에 대한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서 공수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헌법 불합치 결정도 기관처럼 위헌 결정과 똑같은 거예요. 명의정. 그 다음에 밑에 형의 선고를 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시키게 돼 있잖아요. 이거 헌법 위반되지 않는 당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냥 결과만 알아두세요. 소송비용 부담시키는 거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소심에서 보시면 밑줄 친 거만 있습니다.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건 적법한 항소 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은 법조문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내용을 적어야지. 양형부당만 적은 거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4번. 34번은 그 밑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있는 밑줄이 있죠. 거기 읽어보시면 돼요. 별도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은데도 핵심적인 형벌 가중 양형 조건으로 삼아서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서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는 단순한 양형 판단의 부당성을 넘어서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지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공소 제기가 1월달 절도가 공소 제기됐으면 1월달 절도만 가지고 형을 때려야 되는데 공소장에 적혀지는 2월 절도와 3월 절도를 고려해서 형을 때리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5번에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하실 정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권리는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다. 근데 밑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거 당연히 침해겠죠. 위법이다. 그다음에 그 기간 말일이 공휴일일 때 우리 계산할 때 구속하고 시효는 기간이 말일이 공휴일일 때도 포함하지만 구속 시효 빼고는 기간이 말일일 때 공휴일이면 포함 안 하고 하루를 더 주잖아요. 그때 그 공휴일에 임시 공휴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은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임시 공휴일도 그 공휴일에 해당한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시면 항고.
우리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하게 되어 있죠. 고등법원의 결정에 재항고를 하는 건 즉시항고입니다. 무조건 대법원에 가는 건 즉시항고예요. 그럼 즉시항고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걸렸냐면 즉시항고는 정지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게 대법원에 하는 재항고인데 이게 즉시항고란 말이에요. 고등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불만 있으면 무조건 대법원으로 가야 되고 대법원에 하는 항고는 재항고고 재항고는 원래 즉시항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정신청 사건에서 재정신청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했을 때 대법원에 하는 걸 재항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즉시항고로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법원에 하는 행위가 재항고인데 이게 즉시항고라면 즉시항고는 무슨 효력이 있죠 원래? 정지효력이 있잖아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잖아요. 그럼 얘도 정지효력이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지효력이 무조건 즉시항고니까 정지효력이 무조건 있다라고 해버리면요. 고등법원의 결정은 무조건 이건 집행을 못한다는 결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즉시항고라고 해서 무조건 정지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밑에 보세요. 밑에 그 당구장 표시한 거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당구장 표시한 거 밑 주신 거. 형소법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당연히 즉시항고가 가지는 이 집행정지효력이 인정되다 볼 수는 없다.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집행정지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보석을 허가한 거, 구속집행정지를 하는 것처럼 법원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요 정지가 돼버려. 1심에서 보석을 허가하면 바로 석방이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즉시항고가 정지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럼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게 즉시항고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즉시항고라고 해서 무조건 정지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래서 위로 본문에 다시 올라가시면 밑줄 걸 읽어볼게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보통한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즉시항고면 무조건 정지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고 그다음에 재심에서 본문에 있는 밑줄 걸 읽어볼게요.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재심 청구 이해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가 사실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느냐? 사실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다음에 면소 판결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니죠. 우리 재심은 당연히 유죄 확정 판결이니까. 그래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는 재심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자, 비상상고에서는요. 뭐가 문제? 이것도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판례 내용인데 또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 줬는데 우리 비상상고는 법령 위반이잖아요. 법령을 위반한 게 비상상고고 사실을 오인한 걸 재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판례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례 기억하시면 돼요. 피고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사망했으면 법적으로는 공소기가 결정을 때려야 됩니다. 근데 법원이 이거를 유죄를 때려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법에 의하면 죽으면 공소기 결정을 때려도 되는데 유죄 판결 이건 법령 위반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비상상고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 이거 있죠. 피고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기 결정 때려야 되는데 유죄 판결을 때린 것은 비상상고가 맞는데 피고인이 죽었는데 판사가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오인을 하는 바람에 유죄를 때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법령 위반이냐? 물론 결과적으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때렸으니까 법령 위반은 맞는데 그 법령 위반이 된 이유가 요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인이 중간에 껴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비슷해요. 남편을 강도로 잘못 알아가지고 정당방위라는 걸 법령 위반의 결과 법률의 착오 결과 생긴 것처럼 사실 오인 때문에 법령 위반이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요거는 법령 위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공소기 결정을 때려야 될 걸 유죄 판결을 때렸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죽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때렸으면 당연히 죽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됐으면 법령 위반인데 살아있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령 위반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그래서 거기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밑줄 봅니다.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철회한 것 같은 경우에는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례가 두 개 있죠. 누구 망하려고, 누범하고 사망, 누범하고 사망. 누범 사유, 누범 전과가 없는데도 누범 전과가 있다고 판단한 거. 그다음에 죽지 않았는데도, 아니 죽었는데도 죽지 않은 걸로 판단한 거. 그래가지고 결론 잘못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두 개 이미 판례가 있었던 건데 그 이론이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다음 그 밑에 상급심의 파기 판결의 효력을 상실한 재판. 파기돼 버린 판결은 재심 대상도 될 수 없고 비상사고 대상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자, 그다음에 약식 절차. 피고인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약식명에 불복해서 정식판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약식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검사까지 같이 했다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거고요. 그다음 우리 소년범에서 우리 분립변경할 때 비구할 때 이제 중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중간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개정법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그 우리 모의고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좀 많이 헷갈려 한다는 것 같아서 개정법 관련된 걸 제가 한번 그것만 다음 시간에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고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법령 관련된 부분 한번 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내용들 쭉 한번 확인할게요. 이미 우리가 저기 수업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해가지고 정리가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아직도 좀 많이 이렇게 헷갈리다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거기 1번에 보면 중요 사건 협력, 뭐 이거 서로 간의 교환, 의견을 교환할 요청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견의 조정과 협력 같은 것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수사기관 협의회라는 거 둔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거기 밑에 수사의 개시에서는 뭘 좀 기억하시냐면 거기 밑에 뭐 이럴 경우에 수사를 개시한 걸로 본다라고 했는데 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좀 특이한 게 1번. 피혐의자를 수사기관에 불러서 출석해서 조사했으면 수사를 개시한 걸로 본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가로 3번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입건을 하지 않은 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사 같은 걸 해서 입건을 하지 않은 결정을 했을 때는 그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또 우리 조문을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사한 적이 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입건하지 않았다. 입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그 피혐의자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통지는 무조건 이번에 다 7일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외우기는 좋아요. 통지를 다 거의 다 7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 범위에서는 검사는 여기 6대 범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검사는 요것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건을 못 합니다. 그 6대 범죄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좀 문제가 됐었던 게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제가 쭉 뒤에 그 마약사범 나눴는데 마약사범 경찰에서 이거 넣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마약사범 들어왔죠. 요거 들어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은 그 6번에 제가 주위에다가 그 사이버 테러 범죄는 X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하고 마약을 검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하나는 받아주고 하나는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마약은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사이버 테러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관련된 범죄 할 수 있고요. 검사가. 자, 그다음 이제 임의 수사에서는 그 수사상 임의 동행 시의 고지, 임의 동행할 때 고지해야 된다는 게 조문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시 검사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고지하는 거. 우리 진술거부권 고지하듯이 거기 내용 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관함이 있을 때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확인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당시에 진술거부권 외에 자 혹시 수사 과정에서 뭐 인권 침해 당하는 거랑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 신청할 수 있으면 이거 얘기해 주게 돼 있어요. 아시고. 그다음에 심야조사가 9시부터 6시까지 얘기하는데 저녁 9시부터 6시까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예외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는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두시고 그다음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4개가 있어요. 글쎄 뭐 형소법에 10가지 나오면 너무 지엽적으로 나온 건데 요청이 있을 때 허가가 있을 때 4번이 있죠. 허가 그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요청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시효 관련된 거 4가지 사유입니다.
허가 요청 구시효 이렇게 해도 돼요. 허가 요청 구시효. 허가가 있을 때, 요청이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시한, 그다음에 시효 이거 관련됐을 때는 이거는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시간 조사 제한, 이건 시험에 나왔었죠. 대기 시간, 휴식 시간 등 총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다만 가로 2번에 보면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3번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8시간씩은 뛰어야 됩니다. 휴식 시간부요.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 2시간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자료 의견의 제출 기회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로 2번에 보면 검사나 사법경찰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혹시 뭐 의견이나 뭐 제출할 자료 있습니까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확인하고 제출을 하면 기록에 편찬한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강제수사에서는요, 그 현행범조사 석방이 하나 조문으로 들어왔는데 뭐 특별히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거기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체 없이 조사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을 때는 바로 석방이라 당연한 얘기인데 과거에 이제 체포 시간이 48시간이니까 48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냥 유치장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유치장에 넣어놨다가 다시 나중에 조사할 그런 경우인데 그거 못하게 만든 겁니다.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 긴급 체포는 원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긴급 체포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되기 때문에 원래 못하는데 현행범 체포도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체포 구속 시의 권리고지에서 진술거부권 들어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진술거부권 추가된 거 미란다 원칙 아시고. 그다음에 피의자를 석방할 때 거기 가로 2번에 긴급 체포는 원래 석방하고 나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체포는 석방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는 석방 후 보고잖아요. 즉시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체포는 석방 후 그냥 통보예요. 검사한테 통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고등검찰청에 있는 영장심의위원회에다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고등검찰청이죠. 고등검찰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다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 경찰이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자, 수사의 경합. 이것도 중요하죠. 동일한 범죄를 수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의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요구할 수 있다. 거기 송치는 7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죠. 송치도 다 7일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거의 다 맞춰줬더라고. 일부러 맞췄는지. 자, 경찰이 계속 수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을 해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원칙은 검사가 보내라고만 보내야 되지만 검사가 영장 청구하기 전에 먼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때는 경찰이 계속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그 영장 청구 신청의 시간적 누가 먼저 했는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적 서로관계는 검사의 영장 청구서와 경찰의 영장 신청서가 검사 것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 경찰 것이 검찰청에 도달한 시점, 접수된 시점 그걸 기준으로 따진다. 그 다음 밑에 그 사건 기록의 상호 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신청했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동일한 범죄 사실 여부나 영장 청구 신청의 시간적 선호관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시정조치 요구. 자, 여러분이 요구로운 걸 좀 많이 헷갈리는데 요구하는 것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수사를 종결하고 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송치를 할 때가 있고 불송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송치, 불송치. 그리고 수사중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시정조치예요. 시정조치.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뭐 인권의 침해가 있다, 법령 위반이 있다 이럴 때 시정조치를 검사가 요구할 수 있게 하고요. 송치를 했을 때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보낸 사건을 내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하려니까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게 보완 수사. 불송치는 네가 송치 안 한 거 있잖아. 다시 수사해라고 재수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알겠죠? 크게 이렇게 시정조치가 있고 보완 수사가 있고 재수사가 있단 말이에요. 수사 단계에서 하는 건 시정조치 요거입니다. 지금. 자, 그거 보시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같은 거 있을 때 현저한 수사관담이 있는데 의심되는 사실에 신고가 있거나 인식하게 된 경우. 인식이라는 건 검사가 알게 된 거고 신고는 그 밑에 뭐 당구장 표시한 거 보시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 위반 등이 있을 때는 검사에게 신고할 수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아까도 우리 피의자 신문시 시작할 때도 뭐 법령 위반 돼 있으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검사가 어떤 사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는데, 시정조치는 일단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을 봐야 돼요, 검사가. 그래서 거기 보면 기록 등본의 송부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경과에서 그런 문제가 신고가 있거나 인식하게 되면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일단 요구를 해요. 그러면 경찰은 역시 7일 이내에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록을 보고 검사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송치했을 때 재수사는 90일이죠. 얘는 30일이야, 30일. 30일입니다. 그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사건 송치 요구는 뭐냐면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면 야, 그 사건 내가 수사할 테니까 나한테 보내라고 해서 사건 송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또 7일 이내에 송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는 법령 위반 등이 있을 때 인권 침해나 이런 게 있을 때 먼저 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했는데 이행이 안 되면 송치를 요구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나한테 좀 보내봐라. 내가 검토를 해볼게. 야, 이거 고쳐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말 안 들어요? 보내, 내가 할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아시면 돼. 자, 그다음 밑에 이제 수사의 종결 나옵니다. 자, 수사의 종결은요. 거기 송치는 법원에 송치하는 건 소년부 송치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소년부 송치. 그다음에 경찰 송치, 검찰 송치, 수사 중지, 이송, 불송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밑에 그 당부장 표시를 제가 하나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심신장애인 경우는 우리가 원래 죄가안됨이잖아요. 그럼 죄가안됨일 때는 우리가 불송치로 가는 게 맞는데 심신장애는 검사에게 이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송이라는 개념은요, 종결을 경찰이 하지 말란 뜻이에요. 경찰은 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치나 불송치 결정 내지 말고 검사한테 보내서 검사로 하여금 결론을 내게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 법원도 그러죠.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심신장애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장애 여부를 경찰이 판단하지 말고 심신장애가 문제가 되면 검사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판단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그 뒤에 있는 기소되어서 사실심 세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 포괄일죄는 상습절도로 재판을 받아버리면 모든 그전에 있던 절도의 기판력이 다 발생해버리잖아요. 그럼 처벌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 상습절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 발견되는 절도가 있으면 빨리 검사한테 보내서 추가 기소를,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송을 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건에다 빨리 추가하세요라고 해서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신장애는 검사가 판단하라는 뜻이고요. 포괄일죄인 사건이 재판 중에 있으면 이것 빨리 추가하세요라고 보내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는 기억하시고. 자, 송치는 혐의가 있을 때 인정되는 건데, 자, 송치가 혐의가 있을 때, 자,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입니다. 검사는 송치 사건 및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보완 수사는요, 당구장 표시 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히 직접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완 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검사가 하지 말고 경찰에게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송치 사건 관련 재료공이라는 것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다가 검사한테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판결문을 제공할 걸 요청하면 경찰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송치입니다. 자, 불송치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아닌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데 재수사 요구할 때, 자, 거기 보면 검사는 90일 이내에 사건을 반환하도록 돼 있잖아요. 불송치할 때. 그럼 그 검사는 90일 이내에 반환이 되기 때문에 재수사도 밑에 보면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부당할 때는 역시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수사를 90일 이내에 요청을 하면 3번에 고소인 등에 대한 불송치 송부 통지는 뭐냐면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 3번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을 때는 고소인 등에도 불송치 송부 통지라는 걸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송치는 특별히 또 7일입니다. 하여튼 통지는 다 7일이에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 고발인 등에게 우리가 불송치했다라는 걸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소인 등은 이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밑에. 그럼 소속 관세자에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밑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됩니다. 자, 이게 잘 보시면요. 불송치를 했을 때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해서 수사를 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경찰은 불송치를 하면 고소인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야, 너희들이 고소한 거 우리가 불송치했다고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해버려요. 그러면 검사에게 송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말이 경찰이 불송치지 고소인 중에 불송치 통지받고 잘했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내가 실제 고소했는데 불송치해버리면 당연히 이의 신청 들어오겠죠? 그럼 송치를 해요. 그럼 결국 다 송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고소고발 사건은. 그래서 이 고소고발 사건은 결국 나중에는 송치가 돼버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도가 고소인 등에 대해서 불송치 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불송치 통지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하면 검사에게 송치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이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수사중지라는 이제 종결 형태가 이번에 좀 강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더 적었는데 수사중지는 피의자 중지가 있고 참고인 중지가 있어요. 피의자 중지는 우리가 옛날 말하는 기소중지를 말하는 거예요.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등의 소재불명인 경우. 근데 이 수사중지의 경우에 가로 2번 보시면요. 검사에게 기록송부 및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중지 결정을 했을 때는 검사한테 하여튼 기록 보내는 거 7일이니까 뭐 숫자는 안 해보셔도 될 거야.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를 하도록 돼 있고 검사는 시정조치를 원래 시정조치가 30일이죠. 30일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도 통제가 들어가요. 근데 이 수사중지를 왜 통제하냐면 불송치는 뭐 당연히 불송치니까 통제하는 거고요. 수사중지가 지금 피의자 중지하고 참고인 중지잖아요. 피의자 중지하고 참고인 중지는 사실 수사를 중단해버린 거죠. 그 수사를 중단한 것에서는 진짜로 피의자가 소재불명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경찰관들이 수사를 결과적으로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사를 안 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송치나 불송치는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건을 그냥 무마를 시켜버리는 방법으로 수사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수사중지에서 통제가 들어가서 수사중지를 했을 때는 수사중지에서는 우리 불송치 결정할 때처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야 돼요. 똑같이 검사에게 기록을 보내면 검사가 이 기록을 갖고 뭘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실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왜 실형조치냐? 실형조치라는 건 수사 중인 걸 실형조치로 하는 건데 이거 수사 중이에요, 여러분. 기소중지는. 기소중지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인이 도망다니니까 범인을 찾고 있는 것뿐이지 수사의 종결 형태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사실상 수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범인은 도망다니고 있고 범인 잡을 때까지 사건을 잠깐 캐비넷에 넣어놓겠다는 뜻이에요. 사건을 캐비넷에 잠깐 넣어놓고 범인은 계속 찾으러 다닌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정조치는 제가 30일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30일. 똑같아요. 취지는. 이게 수사중지는 사실상은 수사가 진행 중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재수사는 90일이죠. 90일. 30일이 시정조치고요. 90일이 재수사야. 이렇게 되죠. 3시기를 구제한다고요? 3시기 구제. 30일이 시정조치고 90일이 재수사야. 알겠죠? 시정조치는 30일이야. 시정조치는 30일에 요구하도록 돼 있고 재수사는 90일에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수사중지 자체가 일종의 수사의 성격을, 수사를 하고 있는 성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도 있습니다. 고소인 등에게 수사중지도 통지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중지 결정에다 이의제기도 또 해놨어요. 또 똑같죠 거기. 수사중지 결정에 통지를 받은 사람은 상급경찰관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수사중지 결정에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면 검사에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번엔 재수사입니다.
자, 재수사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할 때, 불송치일 때입니다. 자, 재수사 요청 밑에 보면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서류 당연히 반환해주고 재수사 요청해야 되죠. 재수사는 서류 돌려주고 반환 요청하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 검사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재수사 요청을 안 했어요. 90일 지났는데도. 근데 한참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이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발견되면요. 그때라도 재수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재수 요청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구장 표시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처럼 지금이라도 이건 재수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밑에 3번에 재수사 경찰은 재수사 의무가 있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수사했을 때 가로 1번에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면 되는 거고요. 재수사를 했어도 불송치다. 그럼 불송치 결과만 통보해 주면 돼요. 우리는 다시 해봐도 이건 불송치다. 통보를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4번은 좀 기억하셔야 돼.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여전히 불송치래. 다시 재수사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송치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재수사를 한 번 요청했는데 경찰이 여전히 불송치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한 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 예외적 송치 요구가 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위반되거나 송부하던 관계 서류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공소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체증법칙 위반.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기소할 사안인데 경찰이 불송치를 계속 주장하는 거죠. 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이나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검사가 봤을 때 아니 공소시효 완성 안 됐는데 자꾸 경찰이 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러면서 불송치를 한단 말이야. 재수사에서 또 불송치라고. 그럼 검사가 야 기록 나한테 보내. 사건 나한테 보내라고 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재수사를 했을 때 다시 재수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외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이럴 때 한해서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수사는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고요. 다시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재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송치다.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재수사를 한 번밖에 요청 못해요. 한 번만 하고 다시 요청할 수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특이한 것 중에 재수사 중에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적인 사건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에 있어서는 재수사를 중단하고 바로 송치해야 된다. 요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불송치를 했을 때 고소인 등에게 통지했죠. 근데 고소인이 이의 신청해버리면 송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검사가 재수사를 하라고 해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바로 송치입니다. 재수사 중단하고 바로 송치. 이의 신청 들어오면 송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뭐 사실상 경찰이 불송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로 끝나는 것보다는 송치될 사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안수사. 보안수사는 송치 사건이에요. 송치 사건. 그리고 물론 그 2번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보완이 필요할 때. 결국 보안수사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거나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소를 하거나 영장을 청구하려면 보완이 좀 필요하다. 보완 좀 해주라. 이렇게 해보는 게 보안수사예요. 그럼 밑에 보안수사 요구 있죠. 보안수사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서류 증거물을 경찰에게 함께 보내서 보안수사를 요구합니다. 밑에 보안수사 의무 및 결과 통보 있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검사가 지금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수사 도중에 하는 실형 조치라는 게 있어요. 수사 중에 하는 수사를 하는 거 시정하라 이게 똑바로 해라 이거네. 여기 수사 중지도 하나의 수사 중에 한 거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시정 조치가 들어가 이렇게. 그다음에 사건을 불송치한 것은 야 끝냈던 거 다시 수사해라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거고요. 송치한 거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보완 수사 안에 영장 신청 들어갔다는 거 포함되고요.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려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그래서 시정 조치, 보완 수사, 재수사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 징계 요구는 거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밑에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검사가 지금 공소제기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완서를 안 해줘버리면 기소를 못하고 영장 청구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주세요. 자, 통지를 제가 좀 밑에다가 정리를 좀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면서 그 전에 검사가 통지했던 걸 이제 경찰도 통지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지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하나는 진행 상황 통지고 하나는 종결 통지예요. 수사의 진행 상황 통지는요, 수사를 개시했을 때 7일, 한 달이 지날 때마다 7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한 때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7일마다 통지해 줍니다. 7일마다. 통지는 다 7일이에요. 그러니까 편해. 개시할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7일마다 고소인 등에게 통지. 통지 방법, 요청하는 방법을 해줘라. 고소인 등이 요청하는 방법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얘들이 고소했으니까. 그런데 밑에 종결 통지는 고소인 등과 누구한테도 해줘야 될까요? 피의자에게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해주고 7일입니다. 똑같이 7일. 그래서 통지 대상의 고소인과 피의자도 종결은 통지해 줍니다. 근데 피의자 중지와 기소 중지는 피의자에게는 안 해야 되겠죠. 왜냐면 제가 아까도 했지만 피의자 중지 같은 것은 수사 중인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리고 범인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 범인한테 통지하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합니다. 통지 시간은 다 7일이에요. 7일.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통지 방법이 있는데 종결 통지 중에요, 불송치 통지는 반드시 서면입니다. 그러니까 불송치 통지는 꼭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진행 상황 통지, 그 다음에 나머지 종결 통지는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줄 수 있어요. 저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문자로 보내면 되는데 불송치 통지잖아. 불송치 통지. 이거는 꼭 서면이에요. 불송치 통지는 경찰이 불송치해서 꼭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통지 방법은 불송치 통지는 서면, 불송치 통지는 소면.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사 서류의 열람 복사라는 게 있어요. 수사 서류 열람 복사는 이번에 좀 조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사 서류를 못 보게 돼 있었잖아.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조문들이 몇 개 들어왔으니까 이걸 읽어보고 하세요. 거기 보면 피의자, 사건 관계인, 변호인 등이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제출된 서류를 열람 복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기소나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볼 수 있고요.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는 둘째 줄에 피의자에 대한 혐의 사실 부분으로 한정이 된다. 남의 거 보면 안 되는 거죠. 남의 거까지 보지 마라 이거죠. 그다음에 체포서하고 영장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법정 대리인도 위임장이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런 게 들어오면 열람 복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의자 같은 경우 자기가 제출한 서류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불기소나 불송치된 거 볼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피의자가 고소장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소, 고발장 이런 것도 볼 수 있다는 거. 체포서는 당연히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억하시고 밑에 그 참고법령은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여러분이 아마 헷갈려하는 게 시정조치,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치 여기 조금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흐름을 딱 잡아주시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요구하는 게 시정조치예요. 그래서 수사 중에 법령 위반 등이 있을 때 시정조치, 그 다음에 종결이 있을 때 송치가 되면 보완수사, 불송치는 재수사 이렇게 돼 있고요. 수사 중지 자체가 사실 이게 피의자 중지나 참고인 중지는 사실상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록만 잠깐 캐비넷에 넣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조치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정조치 요구는 30일이고요. 재수사는 90일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이 통지하는 제도가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통지가 진행 통지가 있고 종결 통지가 있어요. 진행 통지가 있고 종결 통지가 있는데 진행 통지는 고소인 등에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다 7일이에요. 종결 통지는 고소인 등하고 피의자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종결 통지 중에 불송치 통지는 반드시 서면이에요. 불송치 통지는 꼭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좀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조금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